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으로 글로벌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FTA가 확대되면서 가장 바빠지는 국가 행정기관이 어디일까요? 여러 군데가 있겠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관세 관련 행정기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세 행정이라는 게 일반적인 통관 업무 외에도 외환 관련해서 무슨 탈세, 탈루, 또 마약, 밀수단속, 심지어는 국정관리에 이르기까지 망라를 하는데 오늘 저희 프로그램에서 찾아갈 것 바로 그런 것을 총괄하는 대한민국 관세청 1번지 세관, 또 관세행정의 심사행정을 대표하는 서울 본부 세관입니다. 그곳 천홍욱 서울 본부 세관장님 모시고 우리 관세 행정의 오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Going back to the corner where I first saw you. Gonna camp in my sleeping bag. I'm not gonna move. 자, 천홍욱 세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시간대. 네. 네. 자, 우리 직원들을 제가 이렇게 한번 만나보니까는 천 세관장님이 굉장히 문화적인 분이다.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SG 워너비를 좋아하신다고요? 예, 저 개인적으로 SG 워너비를 좋아합니다. 아이고, 그러시구나. 또 얘기 들으니까 조조 영화를 좋아하신다 그러대요. 요즘도 가끔 보세요, 영화? 요즘도 가끔 봅니다. 왜 조조 영화를 보세요? 뭐 시간이 좀 내기가 좀 편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저 애들이 학교를 다니니까 학교 다니니까 이제 그 시간이 좀 학교 안 가는 시간이고 편해서 네. 같이 가족과 같이 봅니다. 그러시구나. 외화들은 관세가 어떻게 붙어요? 우리 그 얘기부터 한번 좀 하고. 외화는 뭐 종량세로 이제 네. 관세 부과됩니다. 그 길이에 따라서 필름 길이에 따라서 네, 네. 이제 부과되고 이제 관세 외에 또 부가세도 부과되고 그렇습니다. 자, 세관장님, 그 일반인들은 우리가 보통 세관 하면은 이제 뭐 아무래도 공항, 뭐 항만 이런 데서 통관 업무만을 생각을 하죠. 그런데 관세기관의 업무가 생각보다 이렇게 보니까는 굉장히 넓어요. 그렇죠. 뭐 국가 재정 수입 확보라는 문제 차원도 있고 또 국경 관리까지도 하고요. 그래서 그 굉장히 넓은 업무의 폭을 조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소개를 좀 해드리시고요. 그리고 그 관세청을 비롯해가지고 밑에 산하기관들 지금 여기 서울세관도 그렇고 네. 조직이 조금 낯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글쎄요, 우리 저 세관 하면 이제 주로 공항하고 네. 항만을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예, 일반인들이 이제 수출입 화물이라든가 여행자들이 이제 드나드는 공항하고 항만을 많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서울세관은 이제 그 공항만 세관이 아닌 순수한 내륙지 세관입니다. 그래서 공항만 세관과 달리 주로 심사나 주로 이제 심사하면 좀 어려운데 세무조사 또는 조사 이 특화 세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관의 기능이라는 게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정 수입이나 네. 또는 밀수 단속 또는 수출 통관 같이 전통적인 이제 기능에서 최근에 많은 기능을 이제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는 FTA 네. 집행 업무라든가 또는 뭐 짝퉁이라고 이제 아시는데 지재권 단속 업무, 그다음에 불법 외환 네. 그 자금 세탁이라든지 또는 재산 해외 도피에 대한 단속 업무, 그다음에 마약 또는 테러 물품에 대한 단속 업무 이런 새로운 업무가 많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관세율 지금 뭐 전국에 현재 이제 서울 본부세관과 같은 본부세관 6개 세관이 있고요. 네. 그 밑에 산하세관이 그러니까 관세청 밑에 그렇게 있는 건가요? 네, 관세청 밑에 47개 세관이 관세청은 있습니다. 재정부 소속이고요. 그 관세청 안에는 뭐 6개 국과, 네. 24개 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에 47개 세관이 있는데 서울 본부세관 같이 본부세관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41개 산하세관이 있습니다. 서울세관 밑에는 현재 14개의 산하세관이 있습니다. 그 아까 그 이제 국경 관리라는 어떤 그런 업무 영역 속에 그러니까 좀 마약 무슨 심지어 테러, 그죠? 예. 그런 그 소위 그 국가 안보, 내셔널 시큐리티에 관한 그런 업무까지도 포함. 아이고, 우리 저 천세관장님 굉장히 세신 분인 걸 제가 여기 와서 다시 한번 그 확인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굉장히 이름 통관만이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일반인들이 그냥 세관 통과할 때 하는 일만 보통 세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아무튼 뭐 총포, 뭐 마약 단속 그런 걸 전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어쨌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륙항도 생기고 앞으로 그렇죠. 또 화물 터미널도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 서울세관이 더 막강해질 텐데 서울세관 관세청
밑에 있는 조직 위에 있는 서울세관에 대해서도 조금 좀 설명을 먼저 해주세요. 본부세관이라는 말도 쓰나요? 서울 본부세관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관이 아까 47개 세관 중에 일반 세관이 있고 본부 세관이 있는데 6개 본부 세관과 41개 일반 세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 세관은 이제 잘 아신 바와 같이 경기도, 일부 강원도, 충청 남북도, 대전시 이렇게 5개 이제 시도를 관할하고 있는 세관입니다. 그래서 아마 관할 면적이 전국에 제일 넓죠. 전국 토 면적이 약 43%를 관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세관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항만 세관과 달리 순수한 내륙지 세관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와 조사 특화 세관이고요. 전국에 작년도에 저희가 이제 세무조사에서 거둔 실적이 약 80%가 서울세관에서 추징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밀수 단속한 실적 중에서 약 44%를 서울세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심사, 특화 세관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최근에는 FTA 업무가 이제 세계적인 많이 화두로 되고 있는데, FTA 업무도 서울세관에서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또 하나 이제 AO라고 있습니다. 그게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해가지고 수출입 인증 안전 우수 관리 업체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AO 업체 인증을 받으면 그는 아주 안전 업체로 인정을 받아서 상대 국가 들어갈 때 그 검사를 생략한다든가 신속 통과를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인증을 받으면 예를 들면 미국의 세관 들어갈 때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 해주는 그런 제도인데 그 업체가 현재 계속 저희가 이제 세관에서 인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3개 업체 인증을 했는데 그중에서 46개 업체가 서울세관 이제 소속으로 있기 때문에 AO도 특화된 세관이라고 볼 수 그걸 있습니다. 아까 AO라 그러셨어요. 예, AO. 그런 것도 하려면 아무튼 국제 간의 그 공조 같은 것도 뭐 굉장히 필요하겠네요. 예. 그죠? 뭐 국제 교류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난달인가요? 서울세관이 뭐 서울세관 미래발전 3개년 마스터 플랜 뭐 이런 걸 발표했었는데 지금 내용을 조금 제가 한번 보니까는 뭐 통관, 심사, 조사, 인프라 이런 4개 분야 30개 뭐 프로젝트가 나왔어요. 뭐 이걸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어떤 방향성을 띈 건지 조금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통관은 우리가 이제 이해가 가는데 아까 얘기 나왔지만 심사, 조사, 인프라가 뭘 의미하는지 조금 좀 부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제가 11월 1일 날 이제 서울세관장으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3달 되셨나요? 네, 한 4달 정도 됐는데 4달 되셨고. 서울세관에 와서 보니까 제가 본청에 있을 때는 중장기 전략을 많이 수립을 해봤는데요. 세관도 좀 중장기 발전 전략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전국 14개 우리 산하세관을 쭉 한번 다 돌아봤습니다. 돌아와서 그 산하세관 또는 거기에 있는 기업들, 그다음에 통관 관련 업체들하고 다 이렇게 이제 간담을 해보니까 서울세관의 어떤 현황이 어떻고 문제점이 뭐가 있다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하면 훨씬 효율적인 추진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했고요. 그래서 2월 달에 3개년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그 전략이 에이스 프로젝트인데요. 통관은 최고의 통관 서비스를 만들자. 그 다음에 심사는 최선의 기업 심사를 하자. 그 다음에 조사는 최강의 조사 단속을 하자. 그 다음에 그걸 떠받치는 최적의 인프라를 구축하자. 이렇게 4가지 전략을 마련했고요. 거기에 30대 추진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부분별로 좀 보시면 통관은 뭐 많이 아실 것 같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게 FTA를 좀 잘 하자는 게 통관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근데 심사는 서울이 물론 심사 특화 세관이기 때문에 기업 심사, 법인 심사 이런 심사를 좀 기업이나 법인들이 어떻게 관세를 매길 것인가. 예, 기업에 어떻게 관세를 잘 냈는지 사후에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탄로된 걸 추징하는. 근데 조사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최근에 조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외환 조사인데요. 그 해외 자금을 도피한다든가 자금을 세탁하는 그런 분야에서 좀 조사를 좀 집중해서 금융 조사를 좀 강화하겠다는 게 조사 쪽이고요. 인프라는 이제 요 3가지를 떠받치는 그래서 기본 인사, 그렇죠. 조직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선전해보자는 그런 4가지 방향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우리 세관이 하는 업무를 이렇게 시청자들이 이제 들으시면 뭐 사실 별로 그렇게 재밌는 것 같진 않는 일들이라서 이거 한번 나름대로 제가 영역별로 좀 묶어봤어요. 뭐가 좀 우리 시청자들 분들께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까 묶어보니까는 크게 나와서 일단 FTA, 그죠? FTA 관련 총력 지원 체제. FTA하고 세관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겠죠. 그죠? 교육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기업이나 법인들 심사 특화 쪽하고 그 다음에 역외 탈세 등 금융조사들 분야가 있겠죠.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뭐 다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문제이고 또 한중일 수도세관 간의 국제 공조 같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먼저 FTA 쪽을 좀 한번 좀 세 원장님 어떻게 좀 여쭙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아세안하고 FTA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오는 7월 큰 우리 정말 이제 제대로 된 정말 FTA가 하나 오는 게 이제 EU하고 FTA고 미국은 현재 예정이 돼 있고요, 그죠? 뭐 이것도 뭐 예정대로 갈 테고 그런데 기업들이 조금 아직도 조금 FTA에 대한 어떤 인식, 활용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서울세관 입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좀 하실지 그 부분을 조금 밝혀주시죠. 기업 CEO들이 아마 좋은 정보가 될 겁니다. 네. 현재 우리가 FTA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아세안, 뭐 싱가포르, 칠레, 인도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현재 이용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아세안은 약 한 29% 정도 되고요. 인도는 한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 20%, 16%라는 건 뭘 기준으로 말하는 전체 그쪽으로 수출한 물품 중에 FTA를 이용해서 특허관세를 받은 비율이 칠레 같은 경우는 한 90% 정도 됐거든요. 그럼 거의 이제 많이 정착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칠레 수준으로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그 초에 이 FTA를 좀 더 총력 지원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 FTA 집행 체제가 있습니다. 서울세관에. 그게 한 개 과에 25명이었는데요. 그거를 최근에 3개 과에 52명을 일단 확대 개편했습니다. 좀 총력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두 가지 방면에서 저희가 지금 크게 지원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한 EU, FTA가 지금 곧 7월부터 발효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총력 지원해보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 진짜 FTA 본격적인 FTA 시대인데요. FTA, 한 EU FTA를 진짜 잘 하려면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6천 유로 이상 수출하는 업체들은. 그래야지 이제 특혜관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현재 6천 유로 이상 수출하는 그 업체가 전국에 약 8천 개가 정도 있고요. 서울세관에 약 4천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인증 수출자 지정을 받은 비율이 굉장히 아주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6월 말까지는 100%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총력 지원하려고 하는 게 가장 큰 받은 업체는 몇 개나 한다고 그러죠? 현재 전국적으로 한 553개 정도 되고요. 상당수의 기업들이 지금 그걸 그냥 뭐 안 하거나 모르거나 그러는 건지 하여튼. 그래서 뭐 저희가 설명하고 있는데 아마 준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계속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6월 말까지는 100%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는 게 가장 큰 목표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아세안이나 한 인도 이용률이 굉장히 지금 낮지 않습니까? 활용률이. 그래서 이걸 왜 낮으냐 저희가 분석해 봤더니 아직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업체가 수출한 물품이 진짜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모르시는 업체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주요 수출 물품별로 그러니까 아세안의 주요 수출 물품, 인도의 주요 수출 물품, 그 주요 수출 업체 별로 이렇게 좀 쭉 작업을 해서 그 개별 업체 좀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수출하시면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컨설팅을 지금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목표는 이거를 올해 내에 한 70% 정도까지 올리는 거를 목표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본인들한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못한다면 그런 게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죠. 있으면은 활용을 충분히 해야죠. 그걸 우리 서울세관 쪽에서 좀 잘 좀 해줬으면 좋겠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FTA의 기업들이 조금 아직도 소극적이라는 지금 얘기도 나온 것처럼 그대로 좀 그렇죠. 어떻게 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특별한 무슨 묘안이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은 FTA라는 게 이제 체결된 거는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활용을 해야 되는 그런 연결 바로 시켜야 되는데 뭐 체결의 의미가 없죠. 활용 안 하면.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업들이 그거를 100%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려면 몇 가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일단은 그 FTA가 지금 한 아세안, 한 인도, 뭐 한 싱가포르, 뭐 칠레, EU 이렇게 이제 FTA 체결되는데 굉장히 원산지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가별로, 품목별로. 그래서 그 각 업체별로 아니면 각 업체가 그 FTA별로 좀 복잡한 원산지 규정을 일단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물품은 어떻게 해야지 원산지가 충족되는지 그걸 규정을 숙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처음에 어떤 물품을 A라는 물품을 만들 때 이제 원재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재료가 들어가서 이렇게 쭉 가공돼서 이제 완제품이 되는데 원재료 투입 단계부터 전산화 작업을 해서 그게 완제품 되고 완제품이 되면 그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도 나올 수 있게 그렇죠. 이런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각 업체별로 구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그건 저희가 하나 개발해서 지금 이제 계속 그 컨설팅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고
아까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게 한 EU FTA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수자 지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스키한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좀 업체가 미미한 수지지만 저희가 계속 컨설팅 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도 좀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를 하셔서 그래야 되겠네. 인증수자 지정을 받으시면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세관님, 제가 사실 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한 문제인데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들, 큰 기업들이 국내에 많이 진출을 하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외국 기업들의 조세 문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우리 기업들의 그 소위 이전 가격이라고 그러죠. 그 문제가 미국이 굉장히 그때 시비를 많이 걸더라고요. 그런 것좀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외국 기업을 받아들였을 때 소위 그 이전 가격 문제 같은 거를 포함한 뭐 탈세 문제, 탈법 문제가 이제 적잖이 문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뭐 기업들이라는 게 다 양심적으로 하는 데는 아니니까 외국 기업이 마찬가지일 테고. 이거 현황 대충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고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관세행정 분야에서는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그걸 좀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예. 이전 가격을 조금 이전 설명을 가격 좀 예, 해주시죠. 가장 지금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진출하면서 가장 큰 그 세금 부담 문제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이전 가격 문제입니다. 이전 가격이라는 게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간단히 그러게 설명드리고. 일반인들 잘 모르죠. 예, 이전 가격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다국적 기업이 어떤 특정 물품을 국내에 수입하면서 예를 들면 그 수입국의 내국세, 네. 그러니까 뭐 법인세라든지 이런 사업세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와 수입 물품에 붙는 그런 관세, 요걸 비교 형량해가지고 어떤 것이 유리하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을 조작하는 정책이 바로 이전 가격 정책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세가 굉장히 높으면, 그래서 법인세 낮으면 그렇죠. 법인세 쪽으로 이제 가격을 좀 바꾸고 편의에 따라서 그렇죠, 조정을 그렇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국세 그 관세가 굉장히 낮고 법인세 높으면 관세 쪽에 좀 부담하려고 하는 이런 가격 정책이 이전 가격 정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기업들이 이전 가격 정책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조세를 약간 회피하려는 네.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방면에 저희도 심사에 굉장히 영향을 두고 심사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이 이전 가격 관련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저희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서 이 심사 역량을 그러면 그쪽 분야를 할 수 있는 심사 전문가가 좀 많이 양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공인회계사라든지 네. 변호사 이런 아니면 그런 전문가를 좀 채용해서 심사 역량을 좀 높이고 그다음에 글로벌 심사 기법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 이제 그런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어떤 심사한 기법이라든지 그런 사례도 연구해가지고 글로벌 심사 기법을 좀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다른 나라와 같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외국에 우리와 관련된 비슷한 세관이나 동경세라든지 그런 세관과의 어떤 정보 교환을 통해서 그렇겠죠. 기법을 좀 공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이게 더 만약에 일이 늘어난다면 어떤 조직을 어떤 확대 개편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그러게요. 있습니다. 네네. 아이고, 그러지 않아도 뭐 외국 기업들 먹튀 논란 그거 들으면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무슨 자본시장도 지금 보면은 사실 우리 주식시장이 너무나 외국 자본들에서 휘둘리고 있는데 이런 거라도 좀 잘 잡아내서 어떻게 좀 우리 자본이 밖으로 유출되는 거 막아내야죠. 그런데 그런 업무가 보통 우리가 일반 국세청이나 아니면은 뭐 경찰이나 검찰 같은 데서 조사를 다 하는데 이 업무 영역이라고 그럴까요? 관세 쪽하고는 어떻게 그게 조금 저도 조금 혼동이 되네요. 그러니까 그쪽도 하죠. 당연히 국세청 쪽에도. 그게 어떻게 구획이 지어지는지요? 뭐 지금 국세청하고 저희하고는 아까 지금 그 글로벌 기업 관련해가지고 이전 가격 문제가 서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많이. 그래서 많이 연관돼 있어가지고 국세청하고는 서로 뭐 여러 가지 의견 교환도 많이 하고 있고요. 서로 그쪽 방면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 교환하면서 같이 공동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히 공조 체제를 갖고 가야 되겠죠. 자, 이제 이게 인바운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와 가지고 하는 문제를 이제 얘기했는데 반대로 아웃바운드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자, 이제 아무래도 국제화가 되면서 우리 국내 기업들도 또 외국에 가죠. 외국 가서 조세 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 놓고 탈법하고 세금 탈루하고 그러는데 요런 불법 행위가 앞으로도 이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말이에요. 요거에 대한 대책도 소위 아웃바운드 불법이죠. 요거는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국제화에 따라서 우리 국내 기업들이 해외 조세 피난처에 어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 가지고 자금을 세탁하고 재산을 해외 도피하는 사례가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서울시안화 같은 경우는 그 국내 대기업 본사의 상당수가 서울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역외 탈법, 탈세, 역외 탈세 조사의 중요성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역외 탈세 조사 전문가가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국세청에서는 역외 금융 조사 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을 했던데 저희도 역외 탈세 조사 전문가가 좀 외부 채용을 통한 어떤 금융 조사 능력을 향상시킬 좀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현재 저희는 뭐 국세청이라든지 또는 FIU 금융감독원과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떤 역외 탈세 조사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어떤 정보 교환도 하면서 자금 세탁과 아니면 재산 도피에 대해서 공동 대처할 필요가 좀 있겠다. 그래서 그거를 좀 추진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이게 만약에 궁극적으로 이런 역외 탈세 사례가 많이 늘어난다면 역외 탈세를 전담하는 별도의 어떤 조직도 장기적으로는 좀 확대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 서울 세안이 금융조사 선도 세안이기 때문에 이런 역외 탈세 조사에 대한 어떤 역량을 좀 늘려서 금융조사 선도 세안으로 위상을 좀 강화해 나갈 생각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부분이야말로 워낙 이제 소위 그 범죄 수법들이 지능화가 되니까 이건 뭐 보통 전문가가 아니면은 이건 일반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사실 이해하기도 힘들 정도로 사실은 탈세 과정들을 보면은 뭐 그런 거 신문에서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돼도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하도 복잡해져가지고 페이퍼 컴퍼니엔 전문가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와야 되겠죠. 하여튼 이 부분, 이 아웃바운드, 인바운드에서 기업들이 이렇게 외국 기업들 뭐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 부분은 하여튼 국민 정서면에서도 꼭 좀 잡아내셔가지고 그 국부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없도록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더불어서 우리 국내 악성적인 소위 그 세금 체납자들 문제도 요것도 참 국민들이 힘 빠지게 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악성 체납자들,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 또 세금 추징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이야기 나온 김에 이것도 한번 좀 짚고 넘어가죠. 네. 글쎄요, 제가 서울 세안에 한번 보니까 현재 1월 말 현재 체납액을 보니까 이제 824억 원 정도 되고 체납자가 약 한 1,757명 정도 되니까 금액은 별로 큰 것 같지 않은데요. 이게 1월 달 그렇다는 얘기죠? 1월 말 현재 전체. 현재 지금까지 체납액이 서울시안에서 그동안 저희가 이제 07년도에 체납 이 관리를 전담하는 과를 이제 서울시안에 만들었습니다. 체납관리과에서 체납액을 지속적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체납액은 매년 줄고 있습니다. 현재 줄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도 이제 상당히 체납액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체납액에 많은 사람들 예를 들면 7억 이상 체납한 사람은 명단 공개합니다. 신문에. 해야죠. 하고 그다음에 5천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또 출국 금지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조치를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년 체납 정리 특별 정리 기간을 저희가 정리해서 설정해서 계속 그 체납을 정리해 나가고 있고 또 체납을 진짜 우리가 신고한 사람이 있어요. 외부에서. 그래서 진짜 봤더니 체납액이 있어가지고 만약 추진하게 되면 또 포상금을 줍니다. 포상금인데 체납액에 이게 우리 추징액이 한 2 내지 5% 정도 범위에서 주고 있는데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도 체납액이 지금 824억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좀 특별하게 악성 체납 집중관리 특화팀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관 직원, 그다음에 변호사, 민간인 채권 추심 전문가들이 있어요. 이렇게 좀 팀을 짜서 악성 체납에 대한 특화를 좀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체납을 전담한 인력이 굉장히 이 돈을 받아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힘들죠. 체납 전담 인력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상 우대라든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그런 성과를 좀 많이 향상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지금 뭐 아까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기업 얘기도 했고 그다음에 악성 세금 체납자 얘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니까 또 있어요. 환치기 또 하는 사람도 있죠. 자금 세탁, 뭐 국내 그 재산 국외 도피 뭐 이런 것들. 그럼 묶어서 우리가 그걸 외환 단속 범죄다 이렇게 놓는다면 외환 단속 쪽 그쪽 아무튼 요 참 질 나쁜 범죄 이런 사람들이 그냥 있는 한에는 국민들이 공정사회를 아무리 정부가 부르짖어 봐야 정부한테도 신뢰가 안 가죠. 그럼 그렇죠? 저 월급쟁이들 꼬박꼬박 다 그냥 세금 걷어가는데 딴 데서 세금 세면은 내면서도 기분 나쁜 게 당연히 국민 정서고 공정사회 하려면 그거 잡아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 좀 말씀 주시죠. 네네. 저희가 작년에 외환사범 단속 실적을 보니까 총 전체로요. 총 전체로 3조 약 1,000억 원 정도 단속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서울 세안이 약 1조 6,700억 정도에서 약 54% 정도를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이게 환치기도 들어와 있고 뭐 재산 도피도 있고 자금 세탁도 있는데 굉장히 아직도 상당히 많은 양을 단속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금년도 외환사범을 잘 단속할까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대책을 마련했는데 우선 이 정상 무역을 가장한 그 중대 외환사범 단속을 좀 강화해 나가야 되겠다. 이 정상 무역 거래를 가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 현지 법인이라든지 또는 유령 회사를 이용하여 이 조세 피난처에 이렇게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를 좀 이런 높은 국가와의 수출입 거래에 대해서는 좀 집중해야 되겠다. 글로 가는, 그러니까 조세 피난처로 돈이 가는 거는 좀 의심스럽다. 수출입 금액이. 조세 피난처라는 데가 그 무역 거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글로 수출입 거래를 가장해서 돈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중 조사를 좀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특수 형태 자금 이전이 있습니다. 뭐 해외 인가홍비라든지 중개 수수료등 이거에 대해서는 이상하다. 이 정보 분석을 좀 강화해서 이쪽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근데 그런 거 오래 하시면 이렇게 좀 냄새가 납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 감으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 금액이 굉장히 크게 늘어나면 이게 좀 수상하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일단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이 해외로 자금을 도피했어요. 도피한 금액이 또 국내에 이제 투자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해외로 일단 도피한 자금이 이제 수출입 대금을 이용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법 자금이 국내에 유입되는 거에 대해서 좀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제 그걸 해외 재산 도피한 내용 자금이기 때문에 원래 그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강화하면 외환사범 단속이 강화될 것 같고 또 이건 이제 정상무역 가장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상당히 진흥화되고 있으니까 외환 거래가 그에 대해서도 좀 대응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보니까 새로운 이제 환치기 수법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자금 세탁하는 경우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조사 기법을 발굴해서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세청이라든지 FIU 금융감독원이 하고 지금 굉장히 활발히 정보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저희 정보를 많이 주고 있는데 그쪽과도 정보 교환을 통해서 대처를 하는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해서 그런 방면을 좀 올해는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전에 우리나라 소위 통관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늘 우리가 뭐 어쨌든 비교를 한번 이렇게 해봄으로써 우리의 그 위치 같은 걸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통관 경쟁력이라고 그냥 제가 명칭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통관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를 잡아내는 어떤 그런 능력이라든가 이런 데서 네. 통관 경쟁력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사나 조사는 주로 잡아내는 거고요. 네네. 통관은 이제 신소하게 어떻게 통관을 시켜주냐. 이제 두 가지 분야냐. 하나는 화물, 하나는 여행자거든요. 두 가지 파트에서 얘기하면 일단 화물 같은 경우는 매년 그 월드뱅크라고 세계은행에서 그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발표합니다. 이게 분야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출 통관 분야가 있어요. 네. 그걸 매년 발표하는데 저희가 그 2009년도, 2010년도 2년 연속 그 세계 8위를 했는데 그 이제 8위를 하고 그다음에 1,500만 이상 대인구국, 인구가 많은 국가만 또 따로 한 60개국 되는데요. 그거만 발표했는데 그거는 2년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러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전체 183개국에서 8위 했을 때고 앞에 7개국가는 거의 도시국가입니다. 뭐 홍콩이나 싱가포르라든지 뭐 이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 대인국에서 1위를 했기 때문에 이 화물 통관 면에서는 세계 1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행자 통관 분야는 매년 그 ACI라고 국제항공연합회가 있습니다. 항공협의회에서 매년 그 세관 서비스 평가, 그러니까 공항세관 서비스 평가를 합니다, 매년. 근데 저희가 인천공항세관이 6년 연속 세계 1위를 했거든요. 그걸로 봐서 화물과 여행자 통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제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세관장님, 서울세관이 아무튼 여러 지방세관들의 일종의 그 대장세관 같은 건데 심사조사 분야에서 아무래도 특화가 돼 있죠. 그렇죠. 그런 특징을 갖고 올해 그 유류하고 주류, 명품 뭐 이런 게 이제 10가지 소위 그 고위험 분야로 이렇게 분류가 돼 있죠. 그래서 명품도 이거 뭐 얘기가 참 난 명품 나면 이것도 우리나라는 도회 넘치다는 생각이 좀 들어.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지정 기획 심사를 이렇게 진행할 계획인지를 조금 올해 심사 업무 전개 방향을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네.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서울시는 심사 특화 세관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심사해서 저희가 탄로한 세액을 추진한 실적이
총 4,3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서 서울시에서 3,481억 원 정도 추진해서 약 80% 정도 추진했기 때문에 거의 서울세관에서 대부분 추진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심사인양을 왜 이렇게 자꾸 하냐면 심사를 강화해가지고 탈루색을 추진해가지고 그 국가 재정 수입에 이제 보탬이 되니까 심사를 탈루색을 좀 많이 추진해야 되겠다. 정상적으로 신고한 건 물론 관계없고요. 그래서 보니까 심사는 크게 이제 세 가지 분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기획심사, 또 하나는 법인심사,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합심사 이렇게 되는데 기획심사는 진짜 그 이렇게 분석을 해서 탈루 위험성이 높은 분야, 그 분야 아까 뭐 주류라든지 유류 이렇게 가는 게 이제 기획심사고요. 법인심사는 진짜 회사, 우리 저 국세청의 종합심사처럼 회사에 가서 회사 전체를 보는 심사 법인심사고요. 그다음에 종합심사는 아까 성실한 업체에 대해서 컨설팅 방식으로 하는 아까 A업 업체 그렇군요. 그런 거는 이제 그냥 저희가 가서 컨설팅하면서 이제 찾아내가지고 이렇게 자진 신고할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제 기획심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고질적인 탈색 품목이라든지 국민 건강과 직결된 품목 10개 분야에 대해서는 좀 올해 좀 집중적으로 해보자. 그래서 아까 주류, 유류, 뭐 명품이라든지 이런 사치성 소비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올해 기획심사를 좀 집중을 해볼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기업에 예, 글로벌 기업들이 또 탈세하는 경우가 탈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라이센스료, 그 아까 우리 로얄티 같이 라이센스료라든지 또는 광고비, 국내 여러 가지 영화 같은 거 들어올 때 이제 광고하는 광고료도 포함시켜야 되는데 그걸 떼서 하는 경우라든지 그런 이런 다양한 이 가격 정책을 통해서 그 탈루하는 그런 것도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올해 이제 FTA 생기니까 FTA 이제 거꾸로 우리 인바운드 같은 경우에 FTA 적용 해당 품목이 아닌데 FTA 적용을 받아가지고 특혜 관세를 적용받아가지고 세율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드 인 예를 들면 뭐 아세안에서 만든 제품이 아닌데 아세안 제품으로 해가지고 특혜 관세 적용을 받으면 세율이 탈루되지 않겠습니까? 대상이 아닌데 이것처럼 EU도 뭐 EU 물품이 아닌데 메이드 인 EU가 아닌데 EU 물품 같은 경우 그런 이제 FTA를 이용한 그 탈루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올해 기획심사를 할 생각이고요. 법인심사는 매년 연도별 법인심사 계획이 있습니다. 업체. 그래서 올해도 작년에 32개 업체에서 법인심사를 했는데 올해도 그 이상으로 이제 업체를 선정해서 전체 그 업체를 좀 분석해서 어떤 업체 위험한 업체에 대해서 법인심사를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A 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컨설팅 방식 종합심사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좀 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엔 세 관장님 통관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기업들의 소위 그 국내 기업이나 외국 기업들의 탈세, 뭐 탈루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 개인들도 사실은 이제 밀수 이게 참 뭐 마약 밀수 기가 막히죠. 이게 교묘하게 들어오고 또 이게 사실은 그렇게 밀수된 불법 부정 물품에 대한 단속도 해야 그런 것도 필요하죠.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작년에도 이것도 한번 실적을 저희가 보니까 작년에 불법 부정무역 단속 실적이 저희가 2조 약 한 4,600억 했는데 서울시는 요거는 약 한 30% 약 한 7,400억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 부정무역에 대한 단속도 굉장히 아까 이게 이제 심사와 달리 조사 얘기인데요. 그건 조사 영역이죠. 그건 조사 영역인데 여기에 대한 단속도 서울시의 큰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올해 이것도 굉장히 좀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우선 들어오는 단계에서 밀수를 좀 상당히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어떤 시기별로 저희가 시기별로 예를 들면 무슨 뭐 김장철이다 아니면 무슨 계절별로 이렇게 특별 단속 기간을 정해서 합니다. 그런 물품이 많이 들어올 때 단속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피해가 큰 대형 조직 밀수에 대해 등 이런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단속을 좀 강화하고 또 저희가 어떤 품목 분야를 정했어요. 농수축산물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 또는 가짜 상품 요거 등 국민의 관심이 큰 분야 요건 특별 단속 전담반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특별 단속 전담반에서 좋아져 거기서 좀 집중 단속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들어온 다음에 유통 단계에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일단 들어왔어. 유통 단계에서 안 들켰어. 예, 근데 유통 단계에서 유통이 되겠죠. 유통이 되겠죠. 그래서 유통 단계 단속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09년부터 수입 물품 유통 이력 관리제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물품에 대해서 히스토리. 그렇죠. 예, 쭉 이게 수입자가 도매업자에게, 도매업자가 중간 도매업자에게 갈 때마다 다 기록을 관리하게 전산으로. 그래서 그 물품을 진짜 그
물품을 이제 나중에 추적하면 더 히스토리를 볼 수 있게 그렇게 품목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21개 품목에 대해서 유통 이력을 하고 있는데 예, 유통 이력 품목에 대한 또 단속도 계속 저희가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민간 그 시중 그 유통 이력 전담팀을 하나 만들어서요. 네. 그걸 전국 세관에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또 나가서 이제 이 관만 이렇게 단속하다 보니까 좀 부족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사이버 감시단이라든지 또는 원산지 국민 감시단 또는 특산물 지킴이 등 생산 소비 단체하고 같이 민간 네. 합동 단속도 지금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금 뭐 사이버 단속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나는데 스마트폰이 요즘 유행이 돼서 그 뭐 생활 곳곳에 지금 첨단 IT 붐이 일어나고 있죠. 그 세관 업무 효율성 또 범죄 예방 적발 이런데 뭐 스마트폰이 또 활용할 부분이 있다면서요? 이건 뭐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일단 활용도 하고 있고요. 아, 예, 앞으로도 활용도 좀 해나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뭐 저 면세점이라고 많이 알 시중 면세점, 뭐 롯데나 신라 이런 면세점에 그거 다 보세,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의 물품이기 때문에 세관의 감시 단속을 다 받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직접 직원들이 나가서 감시 단속하기는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번거롭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다 CCTV를 다 설치해 놨습니다. CCTV 카메라하고 그다음에 더 나가서 이제 무선 이동식 스마트 카메라를 저희가 도입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서울시에 만들어 놔가지고 세관 직원 직접 안 나가더라도 그 보세 판매장에 그 면세 물품 관리를 지금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 출마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24시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시의 효율도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테라 헤르츠파 이게 지금 미국의 JFK 공항이나 일본의 우편물 검사 시스템이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이렇게 지나갈 때 엑스레이 우리 지금 이제 공항에 엑스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보다는 더 세밀한 그 안에 있는 물품이 뭔지 알 수 있는 그 테라 헤르츠파 활용 최첨단 검사 시스템을 도입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워낙 비싸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약이나 총기류, 그다음에 짝퉁 등 사회 안전 위험 물품의 적발에 굉장히 효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도입을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사 분야는 올해 저희가 이 모바일 포렌식 그 특수 차량을 도입했어요. 그래서 어떤 특별한 곳에 좀 미수 단속을 해서 잠복하지 않습니까? 잠복할 때 그 안에 이제 이렇게 잠복하면서 그쪽에 이제 감시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도입을 됐고요. 그다음에 디지털 그 포렌식 센터도 저희가 서울시에 만들어가지고 이미 그 컴퓨터나 이런 데 다 지워진 거 아니면 핸드폰에 지워진 것도 사후에 복구할 수 있는 이런 장비도 도입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IT 분야를 지금 조사나 통관 분야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계속 또 새로운 분야를 좀 개발해 보는 생각입니다. 이 분야는 뭐 예,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기술 발전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발전이 될 분야인데 그 조금 전에 전에 면세점 우리 면세품 얘기 나왔는데 우리 면세점 경쟁력이 뭐 그냥 특정 업체 이름 되죠. 뭐 삼성도 그렇고 뭐 롯데도 그렇고 그냥 뭐 큰 면세점들 아주 성황이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역별로 이렇게 좀 상이한 규정 같은 어떤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그 법규 미준수가 좀 그런 그런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면세점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 지역, 서울 세관이 이런 면세점 발전을 위해서 어떤 좀 보관이 좀 있으신지요? 네. 현재 면세점이 시내 면세점이 전국에 10군데가 있는데요. 서울에 6군데가 있고 부산에 2, 제주도에 2 이렇게 10군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 6군데니까 서울에 이제 대부분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면세점에 대한 관리도 굉장히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면세점은 그 세금이 유보된 그런 물품들이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나가면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국내로 유출될 가능성이 항상 있어서 여기에 대한 어떤 관리가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보세 판매장에 대한 그 원격 감시 시스템. 그걸 이름은 저희가 천리 보세라고 정했습니다. 천리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천리 보세 시스템인데 그걸 서울시안에 구축했어요. 작년에 10월 달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6개 보세 판매장을 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화면상으로. CCTV를 설치해서.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CCTV로 볼 수 있는데 사각지대가 있어요. 사각지대. 그래서 그거는 무선 또 스마트 카메라를 올해 도입해서 사각지대까지 다 볼 수 있는. 이게 범죄 영화 보면 꼭 그런 데서만 범죄가 나요. 싹 피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게만 하게 되면 아마
보세 판매장 효율적인 관리 감시는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 보세 판매장별로 규정을 좀 적용을 네. 상이한 게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6개, 서울에 있는 보세 판매장 말고 네. 부산에 있는 보세 판매장 업체까지 좀 같이 합쳐서 그 크린 보세 판매장 협의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들어서 그 규정이 좀 상이한 거는 규정이 상이한 건 아닌데 적용을 잘못할 수 있어요. 규정은 뭐 하나지만 그래서 그 규정 적용을 좀 통일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해나갈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면세점이 이제 점점 대형화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면세점 자체가 어떤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좀 높일 수 있게 그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잘 하고 있는 자발적으로 법규 준수가 굉장히 높은 업체. 그러니까 쭉 봤을 때 뭐 별로 적발된 사항도 없고 관리를 굉장히 잘하는 업체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데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하면은 자발적으로 이제 법규 준수가 높아지지 않을까.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 남북교역 문제인데요. 지금 어쨌든 서울 본부세관이 남북교역에 있어 관문 역할을 하고 있는 세관들을 이렇게 망라하고 있죠. 그죠? 네, 총괄하고 있는데 지금 남북 관계 뭐 엉망이죠. 지금 뭐 완전히 냉각기로 꽝꽝 얼어붙었지만은 그렇죠. 이게 또 얼었다 붙었다 풀렸다 그러는데 이제 풀리게 되면 아무래도 교역이 또 다시 늘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쪽 분야에서 관세가 뭐 개선 어떤 여지가 좀 있는지요? 뭐 있겠죠 당연히. 아직 남북 교역은 항상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주기를 타기 때문에 또 좋아질 가능성도 있고 현재는 좀 경색 국면에 있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또 서울세관 산하에 도라산 사무소하고 고성세관이 있는데 그게 남북 육로 통관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고성도 쪽, 강원도 쪽에 예, 강원도 고성도 저희 서울세관 관할이고 도라산도 있기 때문에 결국 남북 교역에 대해서는 계속 서울세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서울세관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할 건 아니고요. 이제 본청 차원에서 좀 크게 대책을 강구해야 될 사항이긴 하지만 제가 뭐 서울세관장으로서 이렇게 좀 어떤 개선책을 말씀드릴 수 있으면 사실은 이제 과거에 보면 개성공단에서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물건을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해가지고 들어올 때 도라산 통관장을 통해서 이제 반입 신고를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개성공단에 아예 저희 세관 직원을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사전에 반입 검사를 다 하게 되면 이 도라산 들어올 때 이게 저렇게 정체에 걸리는 것도 굉장히 좀 없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북한과 우리 서울세관과 저쪽에 있는 관계세관과 이렇게 어떤 협의회를 하나 만들어서 우리가 뭐 좀 저쪽에 지원해 줄 사항이라든지 아직은 여러 가지 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세 관련 규정들이 좀 저희보다 이렇게 정비가 안 돼 있는 걸로 제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정비해 주면 그쪽 교육하는데 굉장히 좀 원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지금 모든 수집 통관 업무가 전산화되어 있거든요. 유니패스라고 통관 전산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 그거를 만약에 이게 좀 더 교육이 활발해지면 저쪽 북한 쪽에도 그런 걸 하나 저희가 전수해주면 서로 이게 자료 교환 같은 것도 굉장히 쉽고. 그게 일원화가 돼야 무슨 미스매치가 없죠. 그렇죠,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면 뭐 업무 효율이 그런 거를 좀 더 지원해줄 방안이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뭐 공정사 얘기가 하여튼 많이 또 국정화도로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죠. 그래서 대기업하고 중소기업 간에 뭐 그런 얘기가 뭐 끊임없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중소기업하고 대기업의 어떤 그런 그 문제 관세 기관들도 아무튼 조금 중소기업이나 무슨 영세기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에 대한 지원 제도 같은 거를 좀 기업들이 좀 활용을 하면 좋을 텐데. 뭐 그 부분을 좀 기업 CEO들 조그만 기업 하시는 분들 CEO들이 위해서 말씀해 주시던데. 저희도 하여튼 금년도에 공정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을 위해서 이 중소 영세기업 지원을 좀 열심히 해나가려고 합니다. 대표적인 걸 몇 개 말씀드리면 첫째로 이제 이 기업 경제 활성 촉진을 위한 기업 지원 대책인데요. 일시적으로 자금 경색한 업체, 그런 업체에 대한 납기 연장이라든가 또 분할을 해서 납부하는 거를 좀 적절히 허용해 줄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저희가 한번 했습니다. 125개 업체에 약 24억 원을 해줬는데 잠자는 환급금을 찾아가야 되는데 몰라요, 업체들이. 중소기업들. 그래서 저희가 자꾸 컨설팅 해가지고 잠자는 환급금을 좀 찾아주자. 작년에 24억 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진짜 애로가 뭔지, 그 다음에 고쳐야 될 게 뭔지를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규제 발굴 탐사단. 네. 그것도 좀 오래 해보려고요. 그건 이제 아까 기업 지원 대책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 약자 지원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어떻게 FTA라든지 감면, 환급, 여러 가지 관세 행정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지원 센터를 만들어서 기업의 어떤 애로사항을 좀 청취하고 그걸 해결해 줄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성실한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체납 걸린 업체들이 있습니다. 체납 걸리면 그걸 저희가 신용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통보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회생 의지가 있는 성실한 업체에 대해서는 이 신용정보 좀 제공을 유예하고 하고 이게 사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기업 체납자 회생 프로그램 그것도 좀 올해 한번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끝으로 네. 어쨌든 통관에 관련돼서 우리 일반인들이 공항을 통과할 때 혹시 주의할 점 그런 거 있으면 한번 마지막 국민 여러분께 좀 주의할 점을 말씀해 주시죠. 네. 꼭 그 공항을 이제 전체 세계화 시대니까 우리 워낙 많이 국민 여러분들이 다니죠. 공항을 많이 워낙 많이 이용하시죠. 이제 출입하실 겁니다. 하실 때 한 가지 좀 부탁드릴 말씀은 혹시 네. 해외여행 가셨다 오실 때 누가 어떤 사람이 혹시 부탁을 하든가 제 걸 좀 날라달라든지 대리 반입을 해달라든지 이렇게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단한 물품일 수도 있고 그냥 마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대리 반입 부탁하실 때는 절대 그걸 듣지 마시고 그 혹시 또 그게 진짜 의심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꼭 세관에 신고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불법 물품이 반입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실 걸 꼭. 거꾸로 말하면은 누가 좀 부탁을 하는데 거절했다 그래서 그거 삐칠 일도 아니네요. 그죠? 그렇죠. 부탁을 하지 말아야 될 문제예요. 그런 거 어떻게 알고 그죠? 자, 하여튼 시청자 여러분 지금 한 50분에 걸쳐서 우리 세관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은 그렇게 세관 업무라는 것이 일반인들한테 와 닿는 사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조금 아마 지루한 면도 없지 않아 있으셨겠지만 공부를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마 충분히 그런 의미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세관장님은 이렇게 보시기에 인상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 치밀하고 이런 무서운 이런 일을 하시기에는 너무 사람이 좋아 보이시는데 그런데 원래 이용섭 지금 민주당 의원께서 옛날에 그 관세청장 하셨죠. 네, 그때 과장하셨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 의원한테 언젠가 그 시절 그때 과장이셨어요. 그래서 천 부회장이 일을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를 제가 사석에 들은 적이 있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그런 기대감을 갖고 네. 제가 우리 세관장님 앞으로도 아무튼 세련되고 또 예리한 이런 관세 행정에 좀 선두에 서셔가지고요. 국가 발전해야죠. 국부도 많이 저거 하고 그렇게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하는 걸 마지막으로 대담을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